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울산 향교의 이색을 정교와 함께 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민 경선 도입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천개혁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아 울산 향교의 이색을 정교와 함께 설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친척분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흥룡회 아니겠습니까? 용이 물을 만나서 승천하듯 올 한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길 기대하고 계실 텐데 먼저 임진년 흥룡회의 의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저게 우리 육식갑자 중에 이제 그 임진이 바로 북쪽에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금은 흙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상에 보면 저게 지를 상징합니다. 알지. 그리고 이제 그 북에서 있으니까 이제 흥룡의 해라고. 실제로 우리 12지 동물 중에는 용이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비를 오거나 그 다음에 물구피가 세게 치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용이 함께 놀랜다 하는 옛날에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왕 굿을 하면은 용이 잘 성천해서 조용해진다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막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다 조심하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 하면은 주로 이제 산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과는 무관한 도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울산도 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태하루 그 보건자리 그 밑에가 옛날에는 황룡년이라 했고 용금소라 그랬습니다. 또 그 태화강을 쭉 올라가면 이밤 선바위에 올라가면은 용암쟁이라 하는 또 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보게 되면 그 동쪽에 있는 그 무룡산 이것도 용과 관계 있는 거기에는 굽이 등등마다 또 용이 움직이가 가는 것이 또 그렇게 생겼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용당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뭐 용이 뭐 들쑥날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방어진에 저 어풍대 옆에 가면 용굴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화강암이 아주 굴같이 이래 생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제 지명을 보나 이런 걸 보면 용과 관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용잠이라든지 지명을 봐서는 용현동도 있고요. 용현동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울산도 이제 용과 참 인연이 많다. 많지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교님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 임신이나 육아와 관련된 사이트 보면 이게 띠가 음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양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띠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세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이제 태음력인데 이제 달을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력을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전부 이제 음력이 맞습니다. 우리가 12시간 그걸 정하는 것도 음력의 기준에 맞췄고 그다음에 설날이 됐습니다만은 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절기가 전부 음력을 기준해가 절기했습니다.
뭐 우수 경칩을 이제 전부 15일마다 그렇게 음력 15일마다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띠를 계산하는 것도 음력이 맞다. 음력을 기준해서 그 띠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력설이 지나야 옳은 용띠가 그렇죠. 되는 용띠가 거죠.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주까지는 음력설을 지나야 임진년입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이제 설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하면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는 큰 명절인데요. 명절이죠. 예. 언제부터 설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됐습니까? 네. 근데 이 설은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 절기가 설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설이라 하는 이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결국 1년의 개시일, 시작일이다. 시작일이다. 그러면 그 시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65일 안에 이제 전부 절유를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짓는 시기를 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생활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든지 또 우리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짓는 것도 거기에 맞춰 사주를 만들어서 그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되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게 명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 하면 설날 아침에 지내는 이제 차례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해마다 이제 인터넷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해도 이제 차례상만 차릴 때가 되면 이 음식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앞줄에 놔야 되는지 뒷줄에 놔야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집집마다 좀 제사 지내는 방법이 또 음식 차리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가장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좀 상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각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성이 제일 먼저 앞을 서야 되고 이제 다 같은 그 가족끼리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야 됩니다. 자, 추석하고 설하고는 무축 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례입니다. 고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진설함에 있어서는 막 정면에서 봐서 신이 앞에서 5번째 줄, 그러니까 앞쪽을 봐서는 첫 번째 줄이죠. 거기에는 이제 후식이 들어가는 이제 과일류. 그는 요새 흔히들 뭐 조율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조가 만든 과일 놓고 이래. 그 다음 줄에는 이제 그 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침채류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이제 반찬류들이 좀 들어가네요. 그래 들어가고 세 번째 줄에는 이제 그 탕류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막 어탕, 육탕, 채탕, 그다음에 그 많이 좀 하는 데는 오탕까지 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는 우리가 보통 막 찌짐, 부침, 뭐 이런 그런 것을 내놓고 그다음에 신이 전 바로 앞에는 자 국과 매, 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국은 이제 설에는 떡국을 넣죠. 떡국을 넣죠.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차리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정성과 그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 제사 음식을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딱 적당한 양에 적당한 맞춰서 그렇게 차려서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신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앞줄에는 신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밥과 국, 그 앞줄이 이제 부침개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탕류, 그다음에 이제 반찬류 주로, 그다음에 그 앞쪽이 이제 후식.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조율, 이시 이래 나갑니다. 공동백서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근데 저건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 이제 차례상을 지내다 보면 많이 이제 제사상 차리는 것도 현대화가 돼서 예, 예. 뭐 전통적인 그런 어떤 과일이나 음식도 좋지만 뭐 고인이 즐겨 하셨던 음식들, 뭐 과일들 이런 예, 것도 예.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좀 종종 있고 있지요. 있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설 명절, 8월 명절에도 그 시절에 나는 거 그걸 놓고 주고.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을 놓고 주고. 그다음에 제사 때도 그렇습니다. 제사 때도 만약에 집에 우리 성고가 평소 때 좋아하시던 거. 저는 집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육회를 잘 잡쌌거든요. 육회를. 그래서 육회를 아주 그 앞에 놓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뭐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상에는 안 올라가는 음식이죠. 막 저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안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막 저는 막 육회를 즐겼으니까 그래서 육회도 놓고 예. 그렇게 합니다. 또 저게 퇴계 선생님은 외직에 계실 때 고향에 못 오고 가게 되면은 그 꽁도 제사상에 놨다고 그러거든요. 꽁을 꽁고기를, 쳐다가 예. 그래 놨다고 돌 그렇게 문헌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잘하고 또 굳어가기 쉬우라고 정갈하고 마음이 정성심껏 하면은 그게 옳은 제사지. 예.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제사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좀 맞춰서 예. 차 한잔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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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도 좋습니다. 설과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향교에 대해서 예. 또 우리 또 정교님이 또 향교에 또 예.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향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향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예. 하지만 또 뭐 지나다니면서 향교구나 하지만 실제로 향교가 어떤 곳인지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이 울산 향교가 언제 창건이 됐고 예. 또 향교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막 고문을 보게 되면은 울산의 교육기관은 고려 성립과 같이 있었다. 예. 그것은 지금 그 학생 그러니까 그 충의사에서 병영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구교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옛구자 학교교자. 예. 그 이제 마을동자 그래 구교동 합니다만은 그 일원에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을 1652년에 이곳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학교 기능이 이제 상실된 거는 이제 1910년 그러니까 경술련 이후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이제 학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향교에서는 조선 시대는 뭐 교육만 한 것도 아니고 교육과 더불어 교화운동 그러니까 사회의 그 정화, 사회의 훈도 이런 거 그다음에 조선 유학의 대통을 받은 그 뒤에 선비들이 사당에 모시가 있습니다. 공자님을 위시한 25어른을 모셔 있는데 그게 이제 제사 지내는 공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이제 그 교육 기능은 상실이 되고 제사 기능하고 그다음에 사회 인성 교육 여기에만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향교에 정교를 맡고 계신데 일반인들한테 이 향교 못지않게 정교라는 직함도 상당히 좀 낯설 것 같습니다. 낯설죠. 예. 그 정교는 조선 후기에 생긴 말입니다. 예. 말이고 근데 전자가 거의 법전자거든요. 법전자인데 그건 이제 뭐냐면 옛날에 뭐 훈도 교임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법전을 붙여가지고 풍속도 다스리고 하라고 이제 법전을 붙여 그냥 정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제 학교 교자를 붙여가지고 전교 그럽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정 의원님께서 교육 기능이 많이 상실됐지만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제도권 어떤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 집단 따돌림도 생기고 학교 폭력도 생기고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향교에서 인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예, 그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우리 향교는 여름 방학 또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리지도 않고 그 때가 딱 좋지 않습니까? 2학년 아이들이 그 우리 그 유림회관에 여름 방학 동안에 한 1,000명에서 1,300명, 작년에는 1,300명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반응도 있고 또 가이들이 처음에 와서는 좀 행동이 좀 좀 난잡하다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교육을 좀 받고 나갈 때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그때는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교육이 좀 돼야 되고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 가정이 어질면 그 나라도 어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주 저 도덕적임이 일어난다. 한 가정이 또 양하고 밝으면 나라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다변화 사회가 되고 서구화되고 과학화가 되고 기계 명령이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의 어떤 그 인과관계 배려하는 문화가 차츰차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고 그 다음에 유학 자체가 아주 그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말씀에 어느 한 구절도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군림하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업신여긴다든가 남을 이런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또 인사상은 바로 또 대동사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이 있어야 나도 있잖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는 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지. 니는 못 살게 하고 내만 일어나면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유학의 어떤 인본 사상을 우리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시민들과 함께하는 좀 향교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는데 시민들이 잘 안 찾아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제 그 옛날에는 뭐 향교 문턱이 높으니 다니까 향교 문턱이 높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 확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셔서 저게 유림회관에 가면은 한학을 가르칩니다. 사서오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밑에 가면은 또 글씨 쓰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역도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커가는 아이들은 좀 우리 학교 선생님들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우리 학교 이 향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선생님 또 모시다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잘 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님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향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향교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시민들인데 낯떠한 인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국민 경선 도입 등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 필요성과
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19대 총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면적인 공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정환 기자,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대 총선 구도가 큰 틀에서 한나라당과 야권 단일 후보 간의 1대1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결과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또 민주당은 호남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는 생각이 팽배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천했다가는 패배하고 만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치인이 동시에 여야의 당대표를 맡게 된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제야 여성운동가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두 여성 정치인은 이 자리에서 공천혁명의 필요성과 국민 경선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천이 어떤 힘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뜻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역선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야 동시 경선에 한 대표는 모바일 투표 활성화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사실상 국민 경선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경선 방식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경선 도입은 과거 정치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밀실 공천을 없애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각 당에서는 이 밖에도 세부적인 공천 기준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대 총선의 공천 기준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확정했습니다. 경쟁력이 낮은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누구보다 현역 의원들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19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 공천 배제 등을 골자로 한 공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교체 지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게 됩니다. 또 전체 지역구 가운데 80%는 책임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나머지 20%는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 30%를 여성 후보에게 공천한다는 여성 30% 공천 할당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게 되면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가 없지만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70%를 당내 경선으로 나머지 30%는 전략 공천으로 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선 후보를 예비심사하는 방안과 완전 국민 경선제의 실행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는 2월 3일까지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고 지역구마다 내부적으로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당내 후보 선출 절차보다 더 복잡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선거연대를 위해 당의 지지율에 따른 공천권을 양보해 줄 것을 민주통합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현실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보 확정까지는 한나라당보다 훨씬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궁금한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후보 공천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한나라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들은 일단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경쟁력 조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 조사에서 하위 25%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공천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 모두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민 경선 방식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울산의 6개 선거구 모두 경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3일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경선 방식을 놓고 후보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노옥희, 이은주 두 여성 후보자가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시민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남구갑에서는 이경훈, 조승수 두 예비 후보가 여론조사 40%, 당원 투표 30%, 선거인단 30%의 비율로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경선용 기획 입당 논란이 불거지면서 두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당내 후보가 확정된다 해도 중앙당의 선거연대 방침에 따라 일부 선거구 또는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구도는 3월 초에나 윤곽을 드러내게 될 전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국민 경선을 도입하는 데 사실상 합의하는 등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번 공천개혁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국민 경선이라는 혁신적인 상향식 공천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올바른 후보자를 뽑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네. 지식경제부 주도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입지 선정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60년사를 정리, 보존, 전시하고 국내 산업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박물관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서울의 용산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수도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범시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모두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에 한 해 평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시 위주 박물관에서 벗어나 첨단 신기술 홍보와 체험 등을 통해 산업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월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박물관의 입지로 서울 용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울산의 유치 움직임에도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울산시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뒤에 입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울산이 박물관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내부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이 한국의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포함해서 울산에 입지하는 당위성과 또 그 기본 구상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시점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이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사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 건립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 검토된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 심왕구 시장 시절에 실시된 국립공업역사박물관 설립에 대한 연구에서 울산은 전국 10여 개 도시 가운데 가장 최적지로 타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를 위해 범시민적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산업기술박물관은 국가 경제를 이끈 산업기술의 역사와 가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꾸며진다는 얘기인데
지난 50년 공업센터로 지정된 울산은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울산이 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도시 울산에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음 달에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유치운동본부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문화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3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산업기술박물관의 필요성과 유치 열망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산업박물관이 울산으로 와야 될 첫째 이유는 산업의 중심이 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업과 공업의 중심에 바로 울산이 있기 때문에 이 울산이 산업박물관의 유치에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SNS를 통한 울산 유치의 당위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치운동본부가 발족하는 2월 3일부터는 110만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왜 울산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학술적인 접근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산업도시임을 앞세운 준비위원회의 유치 전략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는 울산의 모든 산업기술과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서는 울산이 나름대로 장점을 부각시켜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장점들을 좀 부각시켜 나가야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울산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자 국제적으로도 이름 높은 산업도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박물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산업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산업수도였기 때문에 이미 명분과 실질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 연구 보고서에서도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최저점을 받았던 문화 연계성 부분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박물관 건립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관람객의 수요인 만큼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국내 산업기술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관련 유물을 확보하고 보존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것처럼 정부가 용산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울산시는 물론 정계와 재계를 비롯한 범시민적 유치 노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울산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초석을 다져옴과 동시에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산업 수도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던 이곳 울산에서 시민 스스로가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가 성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